지금 한국은 지난주에 때늦은 한파가 몰아쳤다 그러는데 여기 LA 지역도 며칠 좀 쌀쌀해졌어요. 오늘 조금 선선한 날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체 강의 13번째인데요. 오늘 세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우리 제목에 화면에 제 파일 떴죠? 하운사, 여거인, 여낭중에 대한 편지 세 사람한테 보내는 건데 여거인하고 여낭중은 현재 간이에요. 여거인이 형이고 여낭중이 동생인데 이 편지 내용으로 보니까 여거인이 사랑 분별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여낭중은 동생인데도 아마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동생을 통해서 형님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이제 뒤쪽에 나오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운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점은 없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아주 짤막한데, 하운사라는, 운사는 그 관직 명칭인데 대충 짐작을 하겠지만 운반할 때 그 운자잖아요. 사자는 관리라는 뜻이니까 그 청나라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그 유지를 하면서 그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재정적으로 지방에 그 조세하고 곡물 조공 이런 것들을 이제 중앙으로 이제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하는 관리를 파견했는데, 바로 지방의 세금과 그 조공품 이런 것들을 거두고 중앙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요즘으로 치면 국가에서 하는 그 운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 운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단순히 조공하고 세금만 거둔 게 아니라 물자의 전국적인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서 물가 안정에도 기여를 하는 그런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사라는 관리에 있는 지갱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건데요. 요 간단하게 요 한 장뿐입니다. 한 페이지. 그래서 편지를 받아보니, 도와 기합하면 하늘과 땅이 같은 것이요, 취지가 다르면 얼굴을 마주 대하더라도 초나라와 월나라 같이 멀다 하셨는데 진실로 말씀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와 기합하면은, 그러니까 진리와 기합하면, 그리고 이제 참 뜻으로 하나가 되면 하늘과 땅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곳이 된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 취지가 다르면 얼굴을 맞대고 있더라도, 이제 초나라하고 월나라는 춘추전국 시대에 양쯔강 하류 지역에 있는 나라였는데, 월나라는 약간 그 바닷가 쪽에 있고 초나라는 있고 약간 하류 중에서 중류 쪽에 가까운 그런 지역에 있었는데,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특히 오월동주라는 내용, 이런 고사 같은 거 얼핏 들어봤는 기억은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춘추전국 시대에 서로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이제 다투고 있을 때에 가까이에 있으면서 때로는 오나라하고 관계 때문에 이제 맹약을 맺어가지고 협력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서로가 이제 상대를 치고 하다가 결국 초나라한테 월나라가 복속이 돼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초월지간이라는 말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뜻이 다르면은 원수하고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견해가 다르면 가까이 자주 보는 사람이라도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입장이 같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통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한국에 계시고 동부에도 계시고 서로 공부하려는 뜻이 같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하나로 되는데, 사실은 뜻이 같지 않으면 매일 마주 대하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사이도 원수처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월 관계는 흔히 이제 우리 인체에 간담초월이라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간하고 쓸개처럼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도 서로 역할이 다르고, 우리가 또 우리말에 그 말이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라는 얘기처럼 그런 말들도 있는데, 어쨌든 초월이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뜻이 같은 사람과 뜻이 다를 때 물리적인 관계라든가 가까운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곧 이것이
전하지 못하는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같다라는 것은 함부로 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님께서 뜻을 내어 저에게 편지를 쓰고자 할 때 붓을 잡고 종이를 펼치기도 전에 이미 두 손으로 보내버린 것인데 또 억지로 차마 구경의 뒷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이 도리는 오직 진득한 자라야 비로소 묵묵히 서로 개합하니 속인과는 함께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혹시 저런 구절을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중생을 다 제도에 마쳤다. 선사들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편지를 쓰고 붓을 잡고 종이를 펼치기도 전에 이미 두 손으로 보내버린다라는 얘기는 글로서 편지를 써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뜻이 같으면 하늘과 땅이 같은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뜻이 같은 사람일진데는 편지를 쓰거나 쓰지 않거나 그리고 원래 우리가 제도해야 될 중생이 별로 없다라는 걸 알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무슨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편지를 써서 보낼 것도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편지를 보내기도 전에 다 할 얘기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뜻이 이미 같으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참고 참아가지고 궁극적으로 구경의 뒷날이라는 말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뒷날 그런 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대로가 온전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도리는 오직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서로 개합하니까 속인과는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 보니까 하운사 지갱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대종고 스님이 인정을 하는 상당히 수행의 경지가 높은 분인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연평은 곧 밀령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님께서 스스로 조복하여 역순의 문빗장에 굴리지 아니하였으니 곧 대해탈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운사가 파견 나가 있는 그 머무는 그 지역이 연평이에요. 연평은 검산이라고도 하는 하여튼 그런 곳인데 이제 좋은 철광석이 많이 나는 고장인데 검산법문에 나오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밀령이라는 지방의 아름다운 곳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 실제 경치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미 깨달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니까 거기가 그대로 극락이나 다름없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복한다라는 말은 번뇌망상을 다 굴복시켰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역순이라는 말은 경계를 얘기하는 거죠. 역경계라는 말은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순경계는 뭔가 상황이 좋은데 취해가지고 있는 순경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문빗장이라는 말은 그 굴대라고도 하고 축기 좀 문을 열 때 그 문 여닫이 문에 고리 손잡이 말고 문을 여닫게 하는 굴대 있죠. 그 축기라는 얘기, 중심축. 그래서 이제 역순경계 어디에도 이제 굴리지 아니했다는 말, 어디에도 끄달리지 경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그 말이 곧 대해탈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처해 있더라도 조건이나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이미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든 문빗장을 굴려 그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활발발하니 그러니까 응용을 자유자재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활발발이라는 말은 거기 그 발자가 한자가 재미가 있는 게 앞부분이 물고기 어자를 썼고 뒤에는 필발자를 썼잖아요. 요게 물고기하고 발자를 이렇게 붙여 쓰면 살아있는 물고기를 금방 잡았을 때 막 푸덕푸덕 뛰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활발하다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어디에도 걸림없이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유분방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활발하니 그를 얽어매어 끌거나 이끌어 묶을 수 없습니다. 그 대해탈인의 경지가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만약 즉시 곧 이렇게 깨달으면 자연히 털 것만큼도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요. 자신에게 장애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 나는 대종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에게. 나라는 말보다는 스스로에게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자신에게 이렇게. 그래서 고덕이 말씀하시되 6조 해능대사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법은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한 것인데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으면, 여기서 일체의 마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음 쓰는 번뇌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그런 번뇌의 마음이 없으면 일체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의 가르친 모든 가르침이 이미 내한테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쓸데없는 군더더기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깨달은 사람한테 부처님의 법문이 더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선 본인이 부처인데. 그래서 또 나용 스님은 우두법용 스님을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마음을 쓸 때는 반드시 무심하게 쓰라. 굽은 말은 이르는 모양이 수고롭고, 그 왜곡된 말이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꾸며서 하는 말, 왜곡된 말은 이르는 모양이, 그러니까 말하는 모양이 억지로 꾸며야 되니까 수고롭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요. 바른 말은, 똑바로 하는 말은 번잡함이 없다. 그 직설적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바른 말은. 그 꾸밀 게 없으니까 바르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심하게 반드시 쓰되, 항상 쓰는 것이 반드시 없으면, 그러니까 쓰는데 쓰는 것이 없는 거예요. 꼭 인위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것. 항상 쓰고 있지만 쓴다는 생각이 없이 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길 없는 길, 말 없는 말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쓰면 개념에 끌려가지 않고 상에 끌려가지 않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무심처가 유심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격외의 구절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심처가 유심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 얘기는 말을 하는데, 말은 말이지만 그 말이 가리키는 제한된 데피니션에 한정돼서 쓰는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 때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이 똑같듯이 무심과 유심이 결국은 같은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되 상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닐 때 그것이 말을 하는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이 똑같듯이 마음을 쓰는 것과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똑같은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용 스님만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저와 님께서도 또한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 보이기가 어려우니 이른바 묵묵히 서로 개합한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끝맺어요. 그래서 이게 허운사 지강이라는 사람한테는 특별히 혼을 낸다거나 뭐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편지를 보내보기도 전에 서로 이제 뜻이 다 통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는 것 자체가 군더더기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편지를 간단히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지가 이미 대해탈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항상 쓰는 가운데 쓰는 것이 없이 활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되죠. 이미 공부 다 끝난 사람이 얘기니까. 오히려 뒤에 나오는 여거인처럼 끊임없이 사랑 분별을 해대는 사람이 바로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꾸짖는 말이 우리한테는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거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사인 거인에 대한 답서라고 했는데요. 여사인은 중국에 그 삼성이 있다 그랬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게. 그 상서성, 중서성하고 한 군데 삼성제도가 있었다 그랬는데, 중서성은 이제 중앙의 관리 행정관서인데, 거기에 왕명의 조칙이죠. 황제의 명을, 문서를 관리하고 조칙을 초안을 작성하고 하는 그런 역할하고, 대사헌 대간이라는 말을 있죠. 사관은 역할은 이제 왕명이나 왕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충고를 하고 잘못된 것을 간언을 하는 직책이에요. 그걸 겸하는 게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실황 밑에 요즘으로 치면 한 실국장급 정도 되는 최고위층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벼슬까지 간 사람이고 왕명을 출납하고 대간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 장관급 판서권에 이르지 못했지만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실권이 있는 높은 벼슬에 해당되는 사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던 거인은 이제 자예요. 이분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를 짤막하게 보내고 동생한테 이 사람의 문제를 굉장히 조목조목 들어서 얘기하는 게 그 다음 편지입니다. 일단 요거 보겠습니다. 10,000가지 의심이 다만 하나의 의심일 뿐입니다. 하두 위에서 의심을 깨트리면 10,000가지 의심이 일시에 깨트려집니다. 하두를 깨트리지 못하면 또한 그 위에 나아가 더불어 벼랑 끝까지 겨루어 보십시오. 만약 하두를 버려두고 달리 문자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고인의 공안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일상 본래 가운데에서 의심을 일으키면 모두 삿된 마구니의 근속입니다. 이 사람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경전의 구절하고 뭐 하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하두를 자기가 참고해야 되는 하두를 의심을 해서 하두를 들은 게 아니라 이 여러 하두가 있잖아요. 이 하두 저 하두를 비교하면서 이 하두하고 같은 건가? 이거는 이 공안에서 그러면 얘기한 게 이런 건가? 자꾸 이걸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하두를 들고 하두를 받고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하두 위에서 의심을 깨트리면 된다라는 이 얘기는 주어진 문제에 집중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해결하고 나면은 나머지 궁금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거꾸로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일단 하두가 분명하게 타파가 될 때까지는 하두에만 집중을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자꾸 해서 여기서 의심하고 저기서 의심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들어일으키는 곳에 향하여 알려고 하죠. 그러니까 들어일으키는 곳이 자기가 하두를 들 때 그 하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마저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사량하고 헤아리지 말고 제일 문제가 요거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비교하고 분석하고 낱말을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뜻을 사량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 사량하면 마음이 갈 바가 없어서 마치 늙은 지가 솥불에 들어가 곧 끊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량할 수 없는 곳이라는 말은 더 이상 생각으로 요리조리 따지지 말고 그냥 하두만 정면 대결을 하면 옛날에 지를 잡는 틀을 뿔로 만들었나 봐요. 그 솥불 입구에다가 지가 안에 구석에 지가 좋아하는 먹이를 놔놓고 이제 뿔을 굵은 쪽에다가 이렇게 지가 들어가게 해놓고 이제 먹이를 먹으려고 지가 딱 들어가면은 앞으로 들어갔다가 뿔이 한쪽에 막혀 있잖아요. 그 들어가가지고 꼼짝 못 해가지고 지덫을 솥불로 만들었던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꽉 막히면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비유로 일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돌파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이렇게 딱 꺼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또한 마음이 만약 시끄럽거든 다만 이게 화면에서 이게 안 넘어가나? 지금 화면에 페이지가 첫 페이지가 그냥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 컴퓨터에서는 셋째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저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프린트 가지고 계세요? 이제 넘어갔네. 됐습니다. 예, 세 번째 지금 요 둘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생각이 끊어지는 곳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하두가 오히려 될 거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어떤 하두를 들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부처냐 했는데 말은 똥막대기다 했다. 이거를 가지고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그냥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라는 뜻이 뭘까? 말은 똥막대기라는 뜻이 뭘까라는 그것만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조주 무자를 든 것 같으면 조주는 무엇으로 인하여 무라고 했을까? 무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한 마음이 만약 시끄럽거든 방금 얘기했는 그대로예요. 다만 굳자 무불성 하두를 드십시오.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무했다. 이것만 반복해서 하세요. 어째서 무라 했는가? 어째서 무라 했는가?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소득이 있고 뭐가 타파된다는 걸까 하는데 답이 나와요. 그 하두가 어째서 무라고 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들의 말씀,
제방의 노숙이란 말은 이제 여러 방면의 선배들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천차만별이지만 만약 이 묻자만 꿰뚫으면 일시에 투과하여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나 부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묻자만 꿰뚫으면 일시에 투과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계획에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불성이 뭔지, 왜 무라고 했는지, 유하고 무가 도대체 있다고 하는 게 맞는지 없다고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게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째서 무라 했는가를 하다가 보면 왜 유라고 해도 틀리고 무라고 해도 틀리고 불성이 있는지 불성이 뭔지 묻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그런 문제는 묻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결같이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말씀은 어떠하며 조사의 말씀은 어떠하며 제방의 선지식의 말씀은 어떠한가 묻는다면 영겁토록 깨달을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라고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요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화두는 사실은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이든 이제 경전 공부를 다 했던 사람이든 본인 스스로에게 직접 문제 해결을 하라는 과제를 내주는 거가 똑같고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화두가 뭐냐고 묻는다면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자의식이 처음 생겼을 때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화두입니다. 그 인간이 이제 만약에 진화론의 가정이 맞다면 이제 인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처음 생겨났을 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질문이 자의식이 처음 생겨났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본능적으로 묻게 되는 그 질문이 화두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전의 말씀이나 여러 철학 사상가들의 얘기를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다 들었는데도 그게 나한테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직접 정면 대결을 해서 왜 여러 선배들은 여러 철학자들은 부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가에 대해서 말은 많이 조사해 보면 나오잖아요. 부처님 뭐라고 해, 조사는 어땠고 제방의 여러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는가. 이것을 아무리 물어봐도 내가 해결되지 않았어.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그러면은 초심자가 책을 보지 않은 사람이든 책을 많이 봤던 사람이든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화두는 그런 거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화두 같은 것들은 그건 왜 그러냐.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엉뚱한 도대체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 같은 문제를 제시를 해서 스스로 그 문제를 직접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어쩌면 화두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해오고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고 내 나름대로는 뭔가 불교에 뭔가 있는 것 같고 알듯 말듯 한데 아직도 확실하게 의심이 떨어져 버리지를 않았다 싶거든. 이제 책 보는 거는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더 효율적인 게 뭐냐. 화두를 마치고 나서 책을 보시면 진짜로 지금까지 대부분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책을 읽다가 보면 특히 대가들의 책을 읽다가 보면 이 사람 책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책을 읽을 때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그게 끌려다녀요. 그런데 화두를 깨치고 나서 누구의 책을 보든지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체험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하고 그게 너무 생생하게 다가와요. 자기께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닌 것 같고 깨닫긴 깨달았는데 뭔가 표현이 좀 서툴다라는 것까지도 오히려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책을 보게 되면 대가들의 말에 끌려다녀서 말만 멋있으면 이 사람이 뭐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공부를 하지 말고 책은 그만 보라고 얘기하는 게 지식인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조주가 왜 뭐라고 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로 자꾸
경전과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뭔가 짐작을 하려고 하면 마지막 줄에 그렇죠? 영겁토록 깨달을 데가 없을 것이다. 이게 그냥 공갈이 아니에요. 평생을 그러다가 계속 헤매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거인한테는 이렇게 첫 번째 편지는 간단하게 보내고 경고만 날렸어요. 이제 뭡니까? 그런 식으로 사랑 분별하다가는 너 평생 해도 영겁토록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 깨닫는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여랑중 융체가 여거인의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이제 랑중이라는 말도 벼슬 이름인데요. 여기는 상서성의 이제 관리예요. 상서성의. 그러니까 여기도 실무급 이제 관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실무행정부서의 실무총국 실국장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동생은 상서성의 관리였는데 이 동생은 형보다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편지 내용을 보면. 그래서 동생한테 오히려 당신 형이 너무 골치 아픈 사람이니까 제발 좀 제대로 가르쳐줘라 라고 동생한테 형을 당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굉장히 신랄해요. 편지가 굉장히 깁니다. 아마 우리 여러 편지 중에서 이 편지가 제일 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형 거인에게서 2통의 편지를 받아보니 앞에 두 통을 받고 아마 앞에서 답장을 했던 것 모양입니다. 이 일로 매우 바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은 뭐예요? 깨닫는 공부에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이제 하도 공부를 하기는 한다고 열심히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두를 들고 하두를 깨트려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는 열심히 바쁘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 형이. 이 일로 바쁘다는 얘기는. 이 공부하는 일로 정말로 바쁘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바빠야지. 세상의 일보다도 이 공부하는 게 더 급한 일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이 일에 바빠야 된다. 다른 세상 일에 바빠야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벌써 나이가 60이 됐는데 이거를 밀쳐놓을 일이 아니고 더 급한 일이 바로 이거니까 바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이미 60이요 간직에 종사하는 것도 또 마쳤으니 이제 형님 은퇴했는 모양이에요. 다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만약 일찍 바쁘게 서두르지 않으면 죽는 날에는 어떻게 정리하여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60이 됐으니까 이제 곧 죽을 날이 머지 않았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에 진짜 바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처지가. 대부분 60대다 다 들으셨죠 벌써. 그런데 듣자 하니 님께서도 근래에 바쁘게 서두른다고 하시는데 다만 이렇게 바쁘게 집착하는 속내는 곧 죽는 날의 소식일 뿐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집착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바쁘게 서두르는데 죽음을 서두르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서두르면. 그래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앞에서 나왔어요. 여기 원문스님이 대답했는 겁니다. 간식을. 이 속을 투과하지 못하면 죽는 날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자, 이거를 모르고 살면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생들은 이제 여기서 지식인들의 얘기가 나와요. 이제 서생이라는 표현은 지식인들인데 일생토록 낡은 종이만 파고들어 앞에서도 우리 창고지라는 말이 지난번에도 나왔죠. 경전만 보고 있는 거를 이제 창고지도 벌한테 비유해가지고 자기 스승을 이제 쫑코를 줬던 그런 일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창고지만 옛날 종이로 된 경전만 파고들어서 이 일을 알고자 하여 널리 여러 책을 열람하며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고는 싶어.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여러 책을 막 뒤집니다. 요즘은 책만 뒤지는 게 아니고 AI한테도 물어봐요. 막 걔한테 답이 한번 물어보세요. 하도의 답이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알려주나? 인터넷 검색을 하고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널리 여러 책을 열람하고 여러 자료를 열람을 하는데 고상하고 넓은 담론으로 이제 이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공자는 어떻고 맹자는 어떻고 장자는 어떻고 주역은 어떻고 고금의 치세와 난세는 어떻다 하며 이러한 말들에 이끌려서 7번, 8번 넘어지고 거꾸러집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동서양의 많은 이제 책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백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한 글자를 거론하는 것을 듣고는 그 책을 쓸 만큼 생각을 하고는 한 가지 일이라도 알지 못하면 부끄럽게 여기지만 지식인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죠? 누가 한 구절 어디에서 유명한 학자의 한 구절을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엄청 썰을 풀고 강의도 하고 이러잖아요. 글도 쓰고 시도 쓰고. 그런데
그런데 또 누가 이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누가 뭐라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또 말을 인용을 하면은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알지 못하면 부끄럽게 여기지만 자기 집안의 일을 물으면 근데 정작 다른 사람의 책은 말은 여러 경전에서 인용을 해서 잘 알면서도 자기 집안의 일이 뭘까요? 내 마음 속의 일입니다. 내 마음의 일이에요. 자기 마음의 일을 물으면 한 사람도 아는 이 없으니 종일토록 다른 사람의 보배를 세지만 스스로는 반푼의 돈도 없다고 할 만합니다.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비유인데 우리가 흔히 종일토록 남의 집 목장에 소나 양을 헤아리고 있고 자기 양 떼는 도망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자꾸 세보면 뭐하냐 말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는 일을 안 해요. 돈을 버는데도 돈 벌 생각을 안 하면서 누가 최고 부자고 누구는 주식 해가지고 어떻게 됐고 막 주식 시장에 대한 정보는 또 빠삭해. 그래가지고 뭐 반도체주가 뭐가 올랐다는 데 저리 또 올랐다는 데 근데 그거 가지고 떠든 사람 치고 진짜 부자인 사람이 없어.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남의 집 보배를 세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다 알아. 원래 이제 세계 100대 부자가 누구라 하더라 막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돈은 없어요. 자기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